60억 달러가 넘는 헬스케어 사기 행각으로 전국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34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헬스케어 사기는 액수면에서도 역대급 규모입니다. LA 카운티가 네일 살론과 쇼핑몰의 실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2단계 진입을 허가받아 보다 많은 비즈니스들의 영업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현 LA 한인회장 임기가 3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LA 한인회가 정관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차기 한인회장 선거가 과연 간선제로 바뀔지, 한인회장 후보 자격이 수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민주당이 새로운 추가 경기 부양안을 전격 공개하고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백악관과의 협상을 본격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가주의 경제 붕괴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최소 2년이 걸린다는 UCLA 경제학자들의 예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 조사가 연방 법원의 연장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는 10월 5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영어 소통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코로나19 구호기금 신청을 위한 영어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의 관심 속에서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첫 대선 토론이 혹평을 받는 가운데 시청률도 예상치를 훨씬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첫 대선 TV 토론이 끼어들기와 상호 비방으로 사상 최악이었다는 혹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가 바이든 후보와 한 팀이 돼 자신을 공격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토론위원회는 1차 토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토론 진행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유권자 이름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잘못 인쇄된 부재자 투표용지가 10만 장 가까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신규 부양책 합의 기대가 부상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고 덥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9도, 밤 최저 기온 67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9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0억 달러가 넘는 헬스케어 사기 행각으로 전국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34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헬스케어 사기는 액수면에서도 역대급 규모입니다. 임주전 기자입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법무부, 연방보건복지부, 마약 단속국이 공조한 수사에서 전국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총 345명이 헬스케어 사기와 오피오이드 불법 유통으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이들은 전국 내 총 51개 연방지구에 걸쳐 있으며 이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총 60억 달러가 넘는 헬스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 45억 달러는 원격 의료 사기, 8억 4,500만 달러는 약물 남용 재활시설 사기, 8억 600만 달러는 헬스케어 사기와 오피오이드 불법 유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격 의료 사기로 총 86명이 기소되었는데 사기 행각에 연루된 의사들은 실제 한 번도 만나거나 보지도 못한 환자들 혹은 원격으로 잠깐 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약물과 진통제 처방, 의료기기 처방을 남용해 정부에 막대한 의료 비용을 청구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물 남용 환자들이 지내는 주택과 재활시설에서는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됐는데 이들은 환자들에게 필요 없는 약물이나 테스트를 제공하거나 1회 테스트에 수천 달러를 청구하고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상담 프로그램들을 조작하면서 정부의 의료 비용을 청구해 챙긴 혐의입니다. 불법 오피오이드 유통과 소지 혐의로 240명이 기소됐는데 환자들은 헬스케어 보험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현금을 지불한 후 오피오이드를 포함한 약물과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피오이드만 총 3천만 분의 투여량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60억 달러가 넘는 이번 사기 행각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번 수사는 역대급 규모라면서 국가기관들의 공조수사로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환자의 안전과 의료 혜택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원격 의료는 합법적으로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했다라면서 이러한 악행 때문에 정상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헬스케어 사기의 고삐를 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헬스케어 사기 행각을 집중 전담 수사하는 내셔널 래피드 리스폰스 스트라이크 포스 특별팀도 구성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LA 카운티가 쇼핑몰과 네일살롱의 실내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쇼핑몰과 네일살롱의 실내 영업을 수용 인원 25%로 제한하는 조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내 푸드코트는 여전히 영업 재개가 불허됩니다. LA 카운티 내 실내 쇼핑몰과 네일살롱의 실내 영업 재개 허가 일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보건국은 앞으로 열흘 내에 실내 영업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 민주당이 새로운 추가 경기 부양안을 전격 공개하고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백악관과의 협상을 본격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연방하원 민주당은 2차 전국민 현금 지원과 내년 1월까지 연방특별실업수당 지급 연장 그리고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총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내세웠던 경기 부양법에 비해 약 1조 달러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법안은 납세자 1인당 1,200달러, 자녀 500달러 현금 지원, 매주 600달러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 2차 PPP 지급, 주 및 지방정부 4,360억 달러 지원, 교육기관에 2,250억 지원, 코로나19 검사 750억 지원, 대중교통 운영 위에 24억 지원, 대선 우편 투표 위에 우정국에 150억 달러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연방 하원 민주당 지도부들은 그동안 핵심으로 내세웠던 주 및 지방정부 지원금을 당초 1조 달러에서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협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새 경기 부양 법안을 공개한 다음 날인 어제 이 백악관 입장을 대변하는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과 약 50분간 협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한 부양 법안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백악관과 공화당이 희망하는 규모보다 많은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연방하원은 10월 3일부터 연방상원은 그 일주일 뒤부터 또다시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가 대선 전 타결을 이룰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 LA 한인 회장의 임기가 3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LA 한인회가 정관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개정된 정관에서 차기 한인 회장 선거가 과연 간선제로 바뀔지 한인 회장 후보 자격이 수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현 한인회 정관이 가주의 비영리단체 기준에 부합되도록 손보기 위해 주류 로펌 2군데의 정관 검토 의뢰에 들어가고 로펌의 제안과 앞서 치러진 비대면 공청회 결과 수렴된 한인사회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정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 정관 마련은 10월 중순경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새 정관에서는 그동안 직선제로 치러져온 LA 한인회 선거를 직선제로 유지할지 아니면 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반영해 간선제로 바꿀지 여부가 가장 주목됩니다. 직선제가 좋으냐 간선제가 좋으냐를 둘러싸고 한인사회에서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직선제 선거가 과연 안전하냐 특수 상황을 감안해 회장 선거도 간선제로 하면 무리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LA 한인회장인데 LA 한인회장만큼은 LA 한인 동포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통해서 해야 한인회장에 힘도 실리고 정당성도 부여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LA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따라서 그 인원 정도면 충분히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직선제를 치를 수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간선제로 주저앉힐 필요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한인회장 선거를 추후에 또 다른 정관 개정을 통해서 다시 바꿀 수도 있지만 한번 간선제로 바뀐 선거가 다시 직선제로 바뀌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관에서 한인회장 후보 자격이 어떻게 수정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한인회가 실시한 비대면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이 참작될 경우 한국 정계 진출에 사다리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인사회에 봉사할 각오가 돼 있고 봉사 경험이 풍부한 후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후보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모두 중요한 덕목이지만
한인회장 선거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한 많은 한인들이 회장 후보에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후보 중에서 누구를 회장으로 선택하느냐는 LA 한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정관에서 후보들을 미리 걸러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LA 한인들도 누가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한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인회장 선거철마다 반장 선거보다 못한 선거 행태로 한인 사회를 어이없게 만드는 실망스러운 선거 풍토는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해 한인 사회의 대표단체로 활약해 동포 사회의 신망을 얻은 LA 한인회가 이번에는 공정한 한인회장 선거 풍토를 공고히 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고 지켜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세미나 분과위원회에서 오늘 성희롱 예방교육 웨비나를 실시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웨비나에서는 5인 이상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희롱 방지 교육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 겸 LA 한인상공회의소 부이사장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남가주 경제단체협의회 회원 등 한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약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측은 이날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참여자들에게 2시간 서티피케이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WHO 등이 올가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추가 대유행이 독감 시즌 시작과 겹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정부가 주정부의 보다 빠른 경제 재개 및 학교 오픈 허용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자 2차 팬데믹 재확산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LA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모든 지표에서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꾸준히 팬데믹에 잘 대응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두 번째 코로나19 급증 현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실질 전염 수치 지표는 다르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상사지사협의회와 추석을 맞아 한인들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회관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배급을 받기 위한 번호표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지급합니다. 선착순 500명에게 배급되며 배부 물품은 1인당 쌀 1포, 컵라면 1박스, 차, 과자 등 스낵류, 마스크 등입니다. LA 한인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에게 추석을 맞아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되며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현장에서 마스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상사지사협의회와 매 분기마다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가 연방법원의 연장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는 10월 5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트위터를 통해 윌버로스 연방 상무장관은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설문지와 방문조사원의 설문에 대한 답변을 10월 5일 최종 마감한다고 발표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루시고 판사는 지난 24일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센서스 조기 마감 금지 소송에서 인구조사를 조기에 중단할 수 없다며 10월 31일까지 인구조사를 지속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상무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루시고 판사의 판결은 인구조사원에 대해 9월 31일 기에 방문조사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가처분 판결이었기 때문에 판사 명령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총영사관이 영어 소통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코로나19 구호기금 신청을 위한 영어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구호기금 신청 영어 도우미 서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랜트 신청에 관련된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을 통한 영어 번역, 그리고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어 도우미 서비스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한인들은 LA 총영사관 손성수 영사에게 이메일로 연락하면 됩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진 한인사회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서비스를 마련한 배경을 전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미의 관심 속에서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첫 대선 TV 토론이 난장판이었다는 혹평을 받는 가운데 시청률도 예상치를 훨씬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ABC, CBS, NBC, 폭스뉴스를 통한 전날 대선 토론 시청자가 2,900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버라이어티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같은 방송사 기준으로 4,500만 명을 끌어모았던 2016년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간 첫 토론보다 35% 떨어진 수치입니다. 트럼프, 클린턴의 4년 전 첫 토론은 모든 방송과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틀어 총 8,400만 명이 시청했고 이는 대선 TV 토론 역사상 최고 수치였습니다. 이번 토론에 앞선 몬머스대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가 이번 TV 토론을 시청할 것이라고 밝혀 역대 최다 시청자 기록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버라이어티가 보도한 초기 방송 네트워크 수치는 4년 전과 비교해 더 적었다면서 두 후보 간 첫 토론은 시청자에게 흥미를 잃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전날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끼어들기와 상호 비방, 막말 등으로 적지 않은 언론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첫 대선 TV 토론이 끼어들기와 상호 비방으로 사상 최악이었다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가 바이든 후보와 한 팀이 돼 자신을 공격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대선 토론위원회는 1차 토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토론 진행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대선 TV 토론이 존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토론의 진행자가 한 팀이 돼 자신과 맞서는 2대1 구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 관련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2대1은 놀랍지 않았고 재미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후보와 진행자가 마치 한 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뉴욕타임스 기사는 진행자가 일관성 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했고 때로는 대통령에게 잠시 말을 멈추고 상대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의 제지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바이든이 아니라 당신과 토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트윗에서는 급진 좌파를 포함해 누구도 바이든 후보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 역시 첫 TV 토론 직후 트윗글을 통해 우리를 더 분열시키지 않고 단합시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피한 데 대해 미국의 대통령이 어젯밤 토론 무대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부인하기를 거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진영에서는 첫 TV 토론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규칙 변경 또는 향후 토론의 불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미 대선 토론위원회가 1차 TV 토론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토론의 형식에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 TV 토론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과 22일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 첫 대선 TV 토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세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인 SSRS가 어제 토론회 직후 토론을 신청한 5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잘했다는 응답 비율은 60%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다는 평가는 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 직전 동일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우세 후보를 전망하는 조사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56%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첫 대선 TV 토론회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62%를 기록해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어느 후보가 더 진실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5%가 바이든 후보를, 29%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69%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를 가하는 게 정당하다고 답한 반면 반대의 경우는 3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무당층을 제외한 응답자 중 39%는 민주당을, 25%는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CNN은 밝혔습니다. CBS 뉴스가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 1,039명을 인터뷰 조사한 결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고 응답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10%는 동률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토론 이후 우리는 4년을 이렇게 더 참을 필요가 없다고 지지와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이 나라가 다음 4년이 어떻게 보일지 결정하는 데 있어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변화를 하겠느냐 아니면 이런 거짓말이 4년 더 유지되도록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오늘 밤 이후 선거에서 선택이 더 분명해진 적은 없다며 선거일까지 35일 남은 가운데 위험성이 더 높은 적도 결코 없었다며 정치자금 후원을 호소하는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토론 막바지인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 380만 달러의 후원금이 들어와 온라인 모금 플랫폼에서 1시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지난 4월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모금액이 1억 9천만 달러 뒤졌지만 8월에만 3억 달러의 후원금을 거둬들이는 등 9월 들어 4억 6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선거전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진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토론의 규칙 변경 내지 향후 토론의 불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앞으로 대선 TV 토론은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두둔 논란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목전에 둔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공화당에서마저 비판이 쏟아져 나온 탓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세지인 미네소타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나는 프라우드 보이즈를 잘 모른다며 그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비난하겠냐는 질문을 받고는 자신은 항상 그래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선 TV 토론에서 백인 우월주의 문제가 나오자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프라우드 보이즈를 거론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즈는 2016년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 참여하면서 유명해진 자칭 서부 국수주의자 단체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번진 반인종차별 시위에 좌파 규탄을 외치며 수차례 맞대응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백인 우월주의자에 대한 별다른 비판적 언급 없이 프라우드 보이즈 물러서서 대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프라우드 보이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 포함된 새로운 로고를 온라인에 공유하며 축하하는 분위기였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공화당으로부터도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인샬라라는 말을 해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탈세 의혹에 수백만 달러를 냈으며 자료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해명하자 언제 볼 수 있나 인샬라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인샬라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만약 신이 원하신다면 정도로 통한다는 것이 CNN의 설명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질문에 인샬라라고 답한다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샬라 시간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인샬라를 사용한 것은 문자대로 해석하자면 신의 뜻에 따라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하지 않겠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 정치평론가는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 후보가 세금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이슬람권 용어로 핵심을 찌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단어 사용에 수긍하는 시각도 있지만 경멸적인 표현이었다거나 이슬람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기차를 타고 득표전을 벌이는 새로운 선거운동을 선보였습니다. 더 나은 재건 열차 여행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기차를 타고 경합주의 주요 지역을 이동하며 유권자와 만나고 지지를 호소하는 형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출발해 얼라이언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와 그린스버그, 레트로브, 존스타운 등 5곳의 역에 정차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승리한 대표적인 경합주로 바이든이 대선 승리를 위해 탈환해야 하는 곳입니다.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 열차 투어는 하루 2건 이상의 공개 일정이 드물어 선거 전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는 델라웨어주 연방상원 의원 시절 워싱턴 DC로 이동하기 위해 기차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웰밍턴의 기차역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 정도입니다. 이번 행사는 중산층 출신의 자신을 부유층의 아들인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기 위해 자주 언급하는 스크랜턴 대 파크 애비뉴 대비 전략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크랜턴은 바이든이 태어난 거리 펜실베니아주의 시골이며 파크 애비뉴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로서 활동한 뉴욕의 대표적 거리입니다.
바이든의 열차 투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활주로 경납고 연설과도 대비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유권자 이름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잘못 인쇄된 부재자 투표용지가 10만 장 가까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11월 대통령 선거에 부재자 투표용지 일부가 잘못 인쇄돼 발송된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실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과 다른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됐거나 반송용 봉투에 찍힌 주소가 배달된 봉투와 다른 경우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발송된 부재자 투표용지에 군인 부재자 투표라고 인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로 부재자 투표를 할 경우 투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뉴욕시 선관위는 잘못 인쇄된 투표용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 경우엔 직접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실수가 발생한 것은 선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잘못 인쇄된 부재자 투표용지가 발송된 곳은 뉴욕시의 브루클린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영상으로 추석 인사를 전하며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올 추석은 양산에 있는 사저 대신 관저에 머물며 연휴를 보낼 예정인데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한 대북 정책 등 향후 전국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연휴 첫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영상으로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맞은 추석이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지켜내겠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복귀를 다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되었지만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입니다. 한가위만큼은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하시고 하루하루 건강과 희망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휴 전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전통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장을 보며 상인들의 형편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취임 후 명절 때마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하거나 외부 활동을 했지만 올 추석 차례는 청와대 관저에서 지냅니다. 연휴 내내 외부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동자재를 당부한 만큼 차분한 연휴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며 추석 이후 국정 운영 구상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고비 속에 터진 북한군 총격 사건 수습이 최대 관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받긴 했지만 남북 공동조사 제안과 군 통신선 복구 요청에 북측이 아직 응하지 않는 만큼 향후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현안은 물론 꼬여버린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코로나 안정세가 회복되면 내각 원년 멤버인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장관 등 장수 장관에 대한 추가 개각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국 구상을 가다듬은 문 대통령이 연휴 직후에 열리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밥상머리 민심을 다잡기 위해 해마다 명절이면 여야 지도부들이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총출동해 명절 인사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추석 연휴 첫날에도 떠들썩한 귀성 인사는 사라지고 최대한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 민심을 잡는 방안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송구하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신 마음만 고향에 보내는 비대면 명절을 보내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러 차례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했던 민주당은 추석 당일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최대한 조용한 추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흘째부터 이낙연 대표가 명절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를 방문하는 등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민생을 챙긴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진단키트 생산 현장을 격려하는 일정도 포함해 코로나 방역 챙기기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명절 여론전을 비대면에 마쳤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명절 기간 아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싼 여론전에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인데 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힘든 만큼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역구에 가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모든 당원과 또 국민들에게 우리 이 북한 만행 또 진실 은폐 의혹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석이 코로나 재확산 고비로 꼽히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접촉을 줄이며 명절 민심을 잡을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건데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3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9월 5주차 주중 잠정 집계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34.5%, 국민의힘 지지율은 2.3%포인트 상승한 31.2%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민심 향배를 되돌려야 하고 국민의힘은 오랜만에 잡은 기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유례없는 비대면 추석 여론전이 연휴 뒤 어떤 평가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실무근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확인 안 된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기밀 정보 유출도 우려된다는 건데 한편에선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도는 연일 계속됐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보도에 대해 오보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관계장관 회의는 단편적인 첩보들을 공유하고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여러 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시간이 지난 뒤 재구성했다. 이렇게 반박하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국방부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일부 언론이 국정원 채널로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는데 청와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군과 정부의 비공개 정보가 왜곡되어 해석되거나 정쟁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확실한 팩트체크를 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군 정보 자산이 노출되는 데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공식 발표와 국회 보고가 각각 다르게 이루어진 데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명확한 사실 확인보다는 기밀 유지를 이유로 일부 확인만 이어왔다는 점에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해 미안하다고 한 것과는 달리 이번 회의에선 아무런 언급도 안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북한 내 코로나19 방역에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수해와 태풍 피해 복구 상황과 며칠 뒤인 제75주년 노동당 창건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만 전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북한이 의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부각하면서 공무원 사살은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라고 선을 그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편에선 김 위원장이 비공개 논의를 통해서 노동당 창건일 전에 이번 논란을 해소하자고 결심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 후속 조치로 군 통신선을 한시적으로 복원하고
자체 추가 조사 결과와 내부 조치 등을 우리 측에 통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사실상 공동조사는 북측이 현 시점에서는 거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상호 간의 입장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각자 조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가운데 유엔 내부에서는 앞서 김 위원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유감 표명에 대해 비판이 나왔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통지문에서 자기들 병사들이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이것은 진짜 사과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정보를 공개한 뒤 희생자 가족에게 보상해야 하고 한국 정부도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넘어지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아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것, 바로 멍입니다. 모세혈관에서 새어나온 피가 피하 조직에 고이면서 뭉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뭉친 피 속에 있는 붉은색의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검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피부색과 혼합돼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파란색의 멍은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헬스라인닷컴 등의 자료에 따르면 멍이 유독 잘 드는 사람이나 신체 부위가 있는 이유는 혈관이 약하거나 피부와 혈관 사이가 가까워 혈관이 터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콜라겐층이 얇은 눈가나 정강이 등에서 특히 멍이 잘 생깁니다. 멍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없어지지만 파랗게 멍든 모습이 싫어서 달걀 마사지 등의 민간요법으로 멍을 빨리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달걀로 문지르는 방법은 멍을 없애는 데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달걀에는 멍을 푸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달걀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응고된 피를 풀어줄 수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달걀 마사지는 멍든 곳에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달걀 마사지를 세게 하거나 오래 하면 혈관이 계속 열리게 돼 멍이 더 커지고 오래 갑니다. 다른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쇠고기나 무즙을 짜낸 후 얇게 썰어 멍든 곳에 붙이는 방법도 거의 효과가 없고 의학적으로도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멍을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타민 K가 함유된 연고를 적당량 바르면 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도와주고 모세혈관의 결합 조직을 강화시켜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멍이 든 부위의 염증성 붓기나 뜨거운 느낌이 사라지기 전 보통 1일에서 2일까지 가벼운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멍이 들고 나서 보통 3일째부터는 붓기나 뜨거운 느낌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냉찜질 대신 온찜질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합니다. 마사지를 하면 혈액이 잘 흘러 대식세포가 멍든 곳으로 잘 이동해 파괴된 적혈구를 먹어 멍이 빨리 빠지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과도한 마사지는 약해져 있는 혈관이 다시 터지게 해서 멍을 더 넓고 오래 남길 수 있어 반드시 가볍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신규 부양책 합의 기대가 부상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29.04포인트 1.2% 상승한 27,781.7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53포인트 0.83% 상승한 3,363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2.26포인트 0.74% 오른 11,167.5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 협상과 미국 대선 첫 TV 토론 결과, 주요 경제 지표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어젯밤 열린 미국 대선 TV 토론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했던 점도 시장의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1.24% 올랐고 기술주는 0.91%가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재고 감소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 오른 40.22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1월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19% 하락한 40.95달러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제금값은 미국 달러와의 강세 속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금은 온스당 0.4% 떨어진 1,895.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고온 건조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 더 오르면서 폭염의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예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전 발령된 폭염주의보는 오는 금요일 밤까지 하루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불볕더위는 주말인 오는 토요일쯤에야 한풀 꺾이겠고 일요일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9도, 밤 최저 기온 6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9도, 66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9도, 63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8도, 밤 최저 66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71도입니다. 추석인 오늘 한국은 내륙지방 구름 많고 선선하겠습니다. 여전히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9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규루,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